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봅시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4명 늘어서 누적 24,8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8명 줄어서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고요. 이 달 들어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으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확진자로만 따지면 50명쯤 되니까. 네네. 여전히 잘 맞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게 아직 집계는 안 됐는데 오늘 부산 요양병원에서만 53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게 아마 내일 통계로 잡힐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세 자릿수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입원 환자 등 62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52명이 확진됐다. 그러니까 52명. 네, 그 정도는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예. 근데 첫 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해당 병원이 이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이미 사망한 환자도 한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망자가 코로나19과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예. 이게 아마 병원에서 의료인 중에서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전수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많이 확진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모르고. 예. 감염 당국이 이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 걱정이네요. 요양병원이 또 연세 많으신 분들, 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 관련해서 이제 그 가족들 인터뷰들도 꽤 나왔는데 예. 그 지난달에 마지막으로 보고 못 본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 삼성전자 임원이 기자증을 발급받아 문제가 됐죠. 그런데 네. 관련해서 다른 직원들이 출입한 것이 또 드러났네요. 네, 그 지난 7일에 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 기자로 등록해서 류호정 의원실에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보다 하루 전, 그러니까 지난 6일에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이 류호정 의원실을 방문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들이 방문한 이유는 국감 질의 예정인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졌습니다. 국감 때 이걸 당연히 류호정 의원실에서 얘기할 테니까 네. 그걸 알고 가서 좀 해명도 하고 너무 세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국회를 몇 번 갔었는데 국회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이 먼저 방문증을 받아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 미리 와 있던 직원 1명이 또 2장을 받아서 다른 2명을 들어오게 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삼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약하자면 몰랐다. 하지만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지고 징계해야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자로 등록된 이 임원이 회사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고 그리고 광고 등 어떤 명목에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 임원이 만든 그 언론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광고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몰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임원은 사표 썼죠? 예, 사표를 바로 썼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발급받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실에 설명 요청을 받은 임직원 2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고 이들은 이제 출입증 신청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출입증 발급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해명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의 임직원들이 기자로 관련돼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국회에 출입하는 게 굉장히 그동안 쉬웠다. 그런 점도 회사가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회사에 실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혹은 이제 해명을 할 수 있는 불법과 관련한 내용을 얘기하러 갔는데 이런 사실들을 전혀 해명하지 않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온 편지를 공개했죠? 네. 그 편지 내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문 대통령의 편지는 이제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주기 부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버지 일로 많이 상심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면서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아들한테 보내는 답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왜 자필로 쓰지 않고 타이핑으로 해서 보냈느냐. 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자필로 썼다면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논란을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그리고 자필로 썼냐 타이핑으로 썼냐. 이게 뭐. 그러니까 일부 그 야당 의원들은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이런 대통령 우리가 뭐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바꾸면은 이제 자필로 쓰는 대통령이 나타날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제보자 X가 나눈 추가 녹음 파일이 공개됐네요. 그 전에 쭉 녹음 파일이 공개됐는데 이거는 새롭게 나온 겁니까? 이번에? 예, 이번에 새롭게 나온 그 녹음 파일이고요. 예. 이 녹음 파일은 이제 3월 22일 제보자 X와 그 이동재 전 기자가 채널A 본사에서 만난 이후에 나온 녹음 파일입니다. 예, 어떤 내용이 들었죠? 그 이전 기자가 제보자 X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라젠에 다시 투자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에 정치인이 관여했다는 내용 등을 검찰에서 많이 보고 있다. 예. 검찰의 수사를 알고 있다는 내용과 그리고 막말로 안 하는 것보단 그 제보라는 게 낫지 않겠냐. 다 두드려 맞을 텐데. 이거 이동재 기자의 약간 말 습관인 것 같은데 예. 두드려 맞을 텐데라는 말은 한동훈 검사와의 녹음 파일,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한동훈 검사와의 녹음 파일에도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가장 그 주목이 됐던 부분이 그 당시 크게 관련이 없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도 이동재 기자가 언급을 합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동재, 잠시만요. 네. 일단은 검찰이 그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보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 말이 나온 상황을 다시 타임라인으로 놓고 보면은 예. 굉장히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한 상태였고요. 예.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1월부터 3월 22일까지 총 320여 차례 이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연락을 취합니다. 예. 만약에 이동재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나누지 않은 말을 했다면 이건 검사 사칭이라고 당장이라도 이제 한동훈 검사가 고소를 해야 될 사건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녹음 파일 뉘앙스를 보면 내가 검찰한테 이야기를 다 들었다. 네. 그리고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이런저런 것을 물어볼 테니 그 이철 전 대표한테 전달해달라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이 내용은 유튜브에서도 공개했더라고요. 녹음 파일 전체를. 그렇습니다. 제보자 X가 공개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 알바라는. 네, 검찰 알바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협박 공갈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한 뒤에 증거가 있다면서 이를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이 부회장의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차례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면서 재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을 했고요. 협박으로 얻으려던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게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폭로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 남는 건 이분이 이제 공익 제보자였어요. 근데 공익 제보자였는데 대포폰을 만들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 앞에 가서 대포폰을 경비원한테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상황을 과연 이분이 어떤 그 배포가 있어서 했나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공익의 제보가 되려면은 금품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결국은 20억 원 가량을 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실형이 선고받은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간호조무사였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만든다 우리 병원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네. 이렇게 협박한 것 같은데 이게 공갈 협박이 원래 좀 형량이 크고 세거든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에
청와대는 적극 협조하라 이런 지시를 했네요. 네, 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는 어느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청와대 출입 기록 제출을 요청하면 제출할 계획이라고, 다만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SBS 보도는 검찰이 CCTV를 청와대에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거부했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근데 CCTV가 없기 때문에 네. 그 거부했다기보다는 없다고 밝힌 게 맞는 거죠. 보존 기한이 있는데 보존 기한이 지났다 이 말씀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다른 CCTV 아닌 다른 자료라도 요구하면 뭐 출입한 기록이라든가 그렇죠? 아마 청와대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판 뉴딜 총사업비 160조 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핵심 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역균형 뉴딜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연결하겠습니다. 차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뉴딜이 핵심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통령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판 뉴딜의 주요 내용부터 알아보죠. 예. 지역균형 뉴딜은 지난 7월에 발표한 총 160조 투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판 뉴딜의 충실한 실현과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요. 국가 균형 발전 정책과 결합해서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가 균형 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책 과제 중에. 그래서 예. 이런 것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까 그 한국판 뉴딜의 총 사업비가 160조 원 규모인데 그러면 지역 균형 뉴딜에는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여기는 한 47%인 75조 3천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국판 뉴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 특히 지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과 케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뉴딜을 추진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자, 수도권 집중화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도 나왔던 것 같은데 행안부 차원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방에 대한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프라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또 직장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일단 그런 것부터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지역의 살기 좋은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예. 지역 뉴딜은 바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지자체하고 뭐 연계되는 사업 또 협조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60조 중에서 47%가 투자가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역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주도하고 국가는 거기에 뭐 어드바이스 혹은 뭐 도움 또 이 사업비 지급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예. 우리 한국판 뉴딜은 크게 세 가지 사업 분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중앙정부 주도형 사업입니다. 아하, 예. 이렇다면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과 같이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프로젝트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재정을 분담해서 하는 매칭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자치단체 자체 지원과 민간 자본을 가지고 추진되는 자치단체 주도형 뉴딜 사업이 있습니다. 예.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단체가 뉴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지역사회에 함께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이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부류인 자치단체 주도형 뉴딜 사업이 이제 주가 되겠고, 예. 여기와 함께 중앙정부 주도형 사업도 지방정부가 함께 합세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체계가 예. 될 것 같습니다. 아, 크게 세 가지다. 중앙에 사는 게 있고, 지역에 사는 게 있고, 공공기관에 사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뭐 특별한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선정 기준이라기보다요. 예. 아무래도 그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여건, 능력은 자치단체가 가장 잘 알 수 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렇게 밑으로부터 버텀업식으로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의지도 크게 될 것이고 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맞는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160조 중에 절반 가까이가 지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자체에서 따로 뭐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세 개 유형 중에서 두 번째 자치단체 주도형 뉴딜 사업, 이 사업은 순전히 기본적으로 지자체 자체 지원과 또 지자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 또 하나는 중앙 주도형 사업이라 하더라도 일부 지방기가 중앙 국비와 함께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부분만큼은 지자체가 재원을 같이 출연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페이퍼를 좀 받아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책 목표를 보니까 지역 경제 혁신, 그리고 삶의 질 개선, 아마 이건 지방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겠죠? 주민들의. 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도모인데요. 예. 그 삶의 질 개선과 국가 균형 발전 도모는 이해가 되고, 공공이 나서서도 적극 나서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 경제 혁신은 공공만 나서서 되겠느냐. 결국은 예. 뭐 대기업이라든가 사기업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은 행정기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민간 부분과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게 바로 안전적인 발전이 되겠고요. 예. 일단은 저희 행정 부분이 먼저 나서서 예.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민간 부분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 참여 기제가 아마 펀드일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한국과 뉴딜 펀드라든가 지방기업 펀드 이런 정책 펀드를 마련해서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규제 자유특구는 뭔가요? 그 부분은 어떤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규정을 적합해야 되는데 예. 이게 법률 규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예.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 안에서는 그러한 제약 요건을 풀어주자. 어허. 그래서 테스트 베드 형식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게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전국으로 확산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규제를 산을 쉽게 넘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규제 자유구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은 뭐 바이오 헬스, 로봇, 그리고 뭐 광주는 자동차, 에너지, AI, 울산은 수소산업, 2차 전지 뭐 이런 것인데 예. 이걸 하게 되면 그러면은 민간 기업도 충분히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같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민간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죠, 이것이. 예. 자, 근데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혁신 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이 있었고 어느 정도 성공은 했습니다. 인구 분산 효과도 있었고 말이죠. 예.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그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고민도 아마 정부에서 있을 텐데 혁신 도시가 지역 균형 뉴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마 지역 뉴딜을 하기 가장 일단적으로 쉬운 지역이 바로 혁신 지역일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생성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 생기는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 뉴딜을 추진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덜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 기회비용도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혁신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 추진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규제를 풀어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다른 인센티브도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잘하는 지역,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한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재정적 지원을 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지방 채권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좀 재원이 또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추가 발행을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자 사업 같은 거는 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시 심사를 확대해서 적기에 그러한 재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예. 또한 교부세 등을 통해서 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저도 지방 출신이어서 이 예. 지방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정부에서 한다는 지역 균형 뉴딜 정책 너무 환영합니다. 예. 근데 지방에서 지역 인재들이 이게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자꾸 수도권으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 또 지역 인재들에게 뭔 특혜를 조금 준다든가, 뭐 지금 공공기업이 다 이동했으니까 예. 그쪽에 뭔가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혁신 도시를 지정해서 공공기관을 그리 이전하게 하고 그 공공기관은 그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 리들 이게 바로 지역 인재를 지역에 묶어두는 하나의 정책이 될 겁니다. 예. 산업이 발전되고 기업이 발전되고 좋은 직장이 지역에 생긴다고 하면은 지역 인재들이 굳이 수도권 올 이유가 없겠죠. 예. 지역기업 뉴딜은 바로 그것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어제 발표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에 따라서 저희들 한국과 뉴딜 관계장 간 회의 산하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좀 만들어서요. 지역 균형 뉴딜이 체계적으로 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이거 매월 개최를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제도 개선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 지역 뉴딜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었습니다.